자신보다 연약한 상대를 찾아 그 대상에게 자신의 폭력성을 분출하며 쾌락을 느끼는 것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공통점이다. 그런데 이런 폭력성이 더욱 과격한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면, 그리고 조기에 이런 폭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986년 인적이 드물고 밤이 되면 더욱 으슥해지는 경기도 화성의 특정 지역에 괴이한 취향을 가진 연쇄 강간범이 등장한다. 피해자의 옷으로 특이한 매듭을 만들어 결박하고 쉴 새 없이 욕설을 하면서 종종 공격적으로 피해 여성과 그 남편의 직업을 묻던 그 남자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다. 수개월 동안 신고된 것만 7건이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들의 범인을 잡기 전에 끔찍한 연쇄살인에 눈을 돌려야 했다. 9월에 발견된 피해자는 70대의 노인 여성이었지만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괴이한 형태로 사체의 자세가 조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체에 저지른 방화 때문이었는지 성폭행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들도 이전의 연쇄 강간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연쇄 사건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이후 4건의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어지자 언론은 연쇄 살인범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그러자 경찰력의 투입은 크게 확대되었고 이 사건들에 대한 관심은 전국을 넘어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커진다. 이에 겁을 먹은 탓인지 이번에 범인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88년 5월이 되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였는지 이때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은 훨씬 더 잔혹해져 있었다. 이 사건은 수사진의 규모와 대응이 예전과는 달리 크고 빨랐던 덕분에 다른 사건에 비해 살인사건 현장이 금방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날은 비가 퍼붓는 안 좋은 날씨 때문에 경찰은 흙에 씻겨져 실제보다 훨씬 작아진 족적을 증거로서 확보한다. 그리고 범인이 남긴 책 등은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예전에 강간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어떤 남자가 20대 중반의 강간 용의자를 신고한다. 그 청년은 연쇄 강간의 최초 발생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그곳은 첫 번째 살인사건 발생지와도 가까웠다. 하지만 청년은 건실하게 인근의 전기부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주변으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결정적으로 그의 신발 사이즈는 260 정도로 용의자보다 컸고 혈액형도 B형이 아닌 O형이었다. 경찰은 온화해 보이고 예의 바른 이 청년이 연쇄살인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그 남자의 이름은 이춘재였다. 그리고 잠시나마 잠잠했던 마을에 약 4개월 후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이번에도 범인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끔찍한 고문을 가했다. 범인은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용의 주도하지는 않았다. 변질되어서인지 B형으로 해석되긴 했지만 자신의 정액을 사체에 남겼고 초기에는 자신의 물건들을 사체 주변에 남겨놓고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별다른 흉기 없이 몸으로 피해자를 제압했고 그들을 결박할 때도 피해자 본인의 옷을 사용했다. 짐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는 장갑까지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범인은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한다. 타인에게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만의 살인의식을 마친 그는 수원행 버스를 잡아탄 것이다. 수개월 전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경찰들의 시선을 멀리 수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버스 기사는 곱상해 보이지만 옷에 흙이 잔뜩 묻은 어딘가 불길해 보이는 이 청년에게 담뱃불을 빌려주면서 그의 새끼손가락에 봉숭아물 같아 보이는 빨간색의 어떤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방금 전 끔찍하게 살해당한 여성의 빗자국이었다. 그로부터 수일 뒤에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다. 13세의 중학생 소녀가 밤중에 살해당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을 이용해 매듭을 지어 연쇄살인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이춘재를 다시 찾아와 채모를 수집해갔다. 금세 중학생 소녀를 죽인 범인이 밝혀졌는데 그는 소녀의 오빠와 아는 사이였고 연쇄살인사건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훗날 이춘재는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였다고 자백한다. 이춘재는 비밀이 많은 청년이었다. 아직까지 그가 어떠한 유년 시절을 보내는지, 군복무 시절에 그가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에 시달리거나 혹은 행했었는지, 그의 괴상한 성격이 선천적인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폐쇄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다. 이춘재는 친구들과 이웃들, 가족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직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를 상대하다 보면 뭔가 개운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없는 벽 같은 어떤 것을 느끼고야만 한다. 그리고 어쩌다 그에게 자존심 상하는 언행이라도 하게 되면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아주 무섭게 변해 보이곤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갈 뿐이었다. 아무도 그 가면 뒤의 끔찍한 본 모습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군대를 전역한 86년 초부터 강간으로 시작하여 수개월 만에 살인의 맛에까지 끔찍하게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위생자들을 찾아내어 아무도 모르게 그 음울한 취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경찰들이 자꾸 찾아오기 시작해 그를 귀찮게 한다.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운 좋게도 증거물들은 자신을 지목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남의 집에 들어가 조용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른 엉뚱한 녀석이 대신 잡혀갔다. 경찰들은 여전히 무고한 남자들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다른 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될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공포와 피해 굶주린 이 괴물은 스스로를 봉인해야만 했던 것이다. 살인이 아닌 다른 쪽으로 흥미를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춘재는 익숙한 수원으로 다시 찾아가 어설프게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된다. 당시 부모가 대토지를 소유한 지역 유지였음에도 생활고를 핑계로 자신의 강도 행각을 변명한 이춘재는 수개월 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원했던 것과 달리 그 용의자는 무방범죄자로 판결되었고 강도범 행세로 경험한 수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은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는 쌓였던 고문과 살인, 강간의 욕구를 다시 느끼기 위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자신의 모교인 어느 중학교에 다니던 어린 소녀를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그 이후 몇 번의 살인을 더 저질렀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그의 살인은 1994년 1월 중단된다. 이춘재는 1991년에 결혼을 하고 처가와 가까운 청주로 거처를 옮겼다. 처가에는 자상한 사이였던 이춘재는 집에 돌아가면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아들을 폭행하는 악마로 돌변하곤 했다. 이걸 못 견디고 그의 아내는 도망가지만 이춘재는 아내 걱정을 하는 척하면서 처가와의 교류를 지속했다. 그리고 처제를 범하고픈 욕망을 결국에는 해소하고 만다. 어느 날 토스터기를 가져가라며 처제들 집으로 불러들인 이춘재는 그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다. 하지만 약효가 돌기도 전에 약속이 있다며 처제가 집을 나서려 하자 이춘재는 그녀를 강간하고 살해한다. 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앞선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가 명확했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된 수사 환경 덕분에 덜미를 잡힌다. 청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오랜 시간 이춘재가 화성에 거주했었음을 알게 된 화성의 경찰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화성과 청주 양쪽 경찰 간의 적극적인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나 몇 건의 사건들에서 채취한 DNA 일치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후의 일이다.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당시 무기수였던 이춘재는 조만간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 이춘재의 그 더러운 욕망에 희생된 것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살해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화성 지역의 땅값이 크게 하락할 정도로 민심은 흉흉해졌다. 무방범죄도 발생했고 다른 살인자가 연쇄살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화성에 찾아와 시신을 유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몇 명은 자살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이 혹독하게 취조당했고 이 과정에서 자살을 한 무고한 용의자들도 있었다. 경찰의 고문에 한 청년이 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경찰들조차 이춘재의 피해자였다. 수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직서를 낸 경찰도 있었고 과도사를 한 경찰도 있었다. 하지만 투자 감각이 좋았던 이춘재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살인을 벌이는 동안 추락하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무서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훗날 100억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 이춘재는 미세 사건이 될 줄 알았던 자신의 범행들이 발각되어 가석방의 희망을 잃게 되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처벌은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일찌감치 마음 편하게 자백을 했고 이제는 감옥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폭력과 살인 행위를 추억하며 지내게 될 것이다.